반도체는 아까 지금까지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 기술들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만약에 삼성이 TSMC처럼 파운드리 쪽에 조금 더 이제 역량을 또 확대하고 매출 비중이 커진다 그러면 아마 밸류에이션도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슈는 바로 테크노믹스 시대편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제 미래를 주도할 하드웨어 기술 8가지가 있다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시대가 가고 있지만 그만큼 하드웨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이게 뭐 지금 말씀드린 거에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이제 O2O에서 온라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요소가 있겠죠. 네. 뭐 온라인이 구현되기 위한. 근데 이제 온라인이 이제 아까 했던 사이버하고 같은 얘기예요. 메타버스가 거의 끝판왕이겠죠, 온라인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2도 말씀드리고 오프라인. 그럼 오프라인을 한번 생각해보게요. 로보타이제이션 되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네. 기계하고 로봇하고 차이가 어떤 게 제일 클까요? 기계하고 로봇요? 네. AI가 있냐 없냐인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네. 지금까지는 사람이 조작을 해서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조작을 했던 게 기계겠죠, 그죠? 근데 인지, 그러니까 스스로 보고 판단, 네. 어떻게 해야지, 뭐 피해야지, 아니면 움직여야지, 잡아야지 이런 것들 판단. 제어는 자, 예를 들면 이런 여기 볼펜이 있는데 네. 이 볼펜을 제가 잡는 거는 참 이 신이 사람을 잘 만든 게 이 작은 것도 우리 손가락 딱 잡는데 오차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어떤 근육을 썼을까요? 일단 눈이 봤으니까 눈동자에 있는 근육이 움직여야 될 거고, 그렇죠. 어깨. 그다음에 이거 예를 들면 이게 허리가 돌아가서 돌아가고. 허리. 네, 손. 자, 그럼 자 1축. 뭐 이거 어깨가 돌아가는 게 뭐 2축. 야, 이거를 당연한 걸 설명하니까 참 힘드네요. 그렇죠. 2축, 3축, 네. 4축, 네. 5축, 네. 6축.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만 꺾이지 이게 더 뒤에서 다리 둘이 안 꺾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데는 360도 돌아가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이 왔다 갔다만 하죠, 그죠? 네. 이게 다 조합을 이뤄서 얘를 잡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근데 로봇은 7쪽 조여도 로봇이다. 그러면 요 마디마디마다 액추에이터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액추에이터는 모터, 그다음에 엔코더라는 건 뭐냐면 야 모터가 몇 도 돌아갔어라는 걸 계속 측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엔코더. 리듀서는 기어가 물려서 예를 들면 회전 운동하는 모터를 이렇게 왕복 운동으로 만들어주거나 관절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어예요. 그럼 약간의 오차라도 있으면 이 7개가 조합을 이뤄서 이걸 집어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리듀서가 필요한 거예요. 감속기.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불화수소 문제도 나왔지만 일본에 우리가 로봇에 대한 리듀서가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정교해요, 일본 리듀서가. 그러니까 한국이 리듀서를 대신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 그러면 하드웨어를 생각하는데 자, 처음에 제가 모터 말씀드렸죠? 네, 모터. 그 다음에 근데 로봇이라는 게 어떤 로봇은 1시간 딱 풀었더니 배터리 다 닳아서 퍽 꺼졌어요, 로봇이. 물건을 저 딜리버리 하라고 로봇을 풀어놨는데 1시간 딱 푹 꺼졌어. 도로에 죽어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딱 막 직감을 하시겠죠. 굉장히 고효율 배터리. 네. 그 배터리 무겁지도 않아야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이제 얼마나 오래 갈 거냐는 사실 이제 중량도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온라인 투 오프라인에서 뭐 온라인은 뭐 사실 컴퓨터라는 거나 이런 게 다 연결돼 있거나 스마트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자유도죠, 그죠?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여튼 배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인지 판단 제어를 아주 그냥 뭐 공식처럼 인지 판단 제어라고 했는데 자, 인지 어떻게 해요? 눈. 자, 우리 눈도 상당히 이 높은 화소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이 만든 거 보면 1억 800만 화소예요. 카메라 센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뭐 한번 쭉 벌려보면 다 깍두기처럼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픽셀이. 픽셀 깨지죠. 네. 근데 요즘은 아무리 벌려도 안 깨지죠. 계속 정교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스마트 센서, 이게 비전 센서가 어느 정도 되면 3만 명이 모여있는 운동장에서 범인을 색출해요. 그 정도까지 왜냐면 확대했을 때 보인다고요? 보이는 게 아니라 잡아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3만 명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온도 재려고 딱 보면 이제 우리 얼굴 보잖아요. 맞아 이렇게. 지금은 온도를 체크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상에 얼굴에 있는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홍콩에서 막 시위를 벌였을 때 홍콩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스마트폰을 딱 했을 때 우리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안면 인식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13억 인민들의 얼굴을 다 걔들은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얼굴이 노출되게 되면 이에 대한 신상, 뭐 데이터가 다 나와요.
얼굴 옆에 데이터 뜨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에서 시위를 했을 때 시위자 색출할 때 마스크를 쓰면 인식이 안 되니까 네. 복면 금지법을 쓴 거예요. 다 감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슨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만 벗으면 너 누구지 다 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참 무섭게도 스카이넷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스카이넷. 스카이, 네. TN, 하늘 천자예요. 그 다음에 망, 넷이 그물망자예요. 네. 그러니까 천망 프로젝트가 TN왕 프로젝트예요. 네. 그게 13억 인구를 앞으로 1억 개가 넘는 CCTV를 가지고 다 감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를 들냐면 인지라는 게 네. 그만큼 정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다 된다는 거는 네. 만약에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뭐 A-1, 뭐 B-1 가로등을 전부 다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다면 네. 가로등과 자동차의 삼각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가로등이 예를 들어 수천 개 깔려 있어요 옆에. 그러면 가로등하고 나하고의 삼각함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GPS 위성이 없어도 내 차가 도로에 있는 구조물들하고 나하고의 거리만 측정해도 나의 위치가 정확하게 판단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센서. 스마트 센서. 센서는 인지의 핵심입니다. 그 최근 들어 갑자기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막 본격화되면서 네. 센서 부족, 반도체 부족 맞아, 그런 얘기 맞아, 많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센서의 품귀 현상입니다. 지금. 아날로그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게 아날로그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근데 디지털이라는 건요 필연적으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정형 데이터는 뭐냐면요 네. 기업체가 쓰고 있는 ERP 시스템 같은 즉 정형화되어 있는 흐름이에요. 네. 근데 제가 김 작가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말은 정형 데이터일까요, 비정형 데이터일까요? 비정형. 그럼 제가 움직임 제스처 네. 비정형. 비정형이죠. 네. 근데 아마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 해외 유튜브 보실 때 자막 누르시게 되면 영어는 거의 완벽하게 자막이 구현되죠. 네. 근데 비정형 데이터는 언어를 정형화시킨 텍스트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실시간으로 그러면 완벽하게 영어로 된다면 또 실시간으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 중에 지금까지 책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얼마 안 돼요. 맞아. 얼마 안 돼요.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 버려져요. 근데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시킬 수 있어요, 앞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들 만약에 데이터를 만든다면 이걸 전부 다 텍스트화 시킬 수 있을 거고 그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그럼 전부 다 정형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쏟아나올 거고요. 그거를 빅데이터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들이 지금은 다 버리고 있는 도로에서 봤던 것들은 네. 처음 다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도로에 있는 각 정보들이 다 데이터로 모여요. 그럼 이 중에 95%는 다크 데이터라고 해서 버려야 돼요. 근데 5%는 알짜배기예요. 이 알짜배기를 가지고는 지도도 만들 수 있고요. 자율주행도 구현할 수 있고요. 맵의 레이어도 만들 수 있어요. 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마트 센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스마트 센서, 모터, 그 다음에 배터리. 자, 모터는요, 또 왜 필요하냐? 네. 지금은 자동차, 로봇에만 들어가지만, 어번 에어 모빌리티. UAM이라는 건 어번, 말 그대로 도심, 에어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터가 아주 세지고, 배터리가 아주 고효율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제트 엔진을 가동을 해야 비행기가 활주로를 딛고 날아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차는요 회전력이 도로하고의 마찰력 때문에 추력이라고 그러죠. 도로를 마찰을 쭉 일으키면서 치고 나가는 힘이 추력이에요. 근데 UAM이나 eVTOL이라고 해서 Electric Vertical Take-off Landing, 이건 수직 이착륙기인데 전기로 수직 이착륙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추력이라는 거는 땅을 딛고 가는 힘이었다면 네. 양력, 즉 중력하고 반대 힘으로 날아오르는 힘은 양력이에요. 근데 이걸 모터로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 빌딩 옥상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옥상에 엘리베이터 딱 타고 올라가서 4명, 5명 타는 VTOL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 지금까지는 활주로가 없으면 못 날랐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네. 근데 기술이 진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로터라 그래요, 보통. 이 모터하고 이 프로펠러까지 달려있는 이걸 그래서 우리 헬리콥터 로터라고 얘기해요. 네. 헬리콥터는 로터가 하나 달려있고 뒤에 꼬리에 제가 보기엔 빙빙 돌지 말라고 로터가 2개가 연결돼 있죠. 근데 이제는 DEP라고 해서 분산 전기 추진이라고 해서 모터가 수십 개가 달려있어. 근데 걔가 하늘을 향해서 딱 누르면 90도로 딱 수평을 놓이게 되면 프로펠러 씩 돌릴 때마다 양력이 얻어지면서 떠요. 근데 얘는 그냥 뜨기만 하죠, 그죠? 근데 이걸 틸팅 한다는 게 뭐냐면 이걸 90도로 딱 꺾어요, 앞으로. 네. 그럼 이게 시속 300에서 400km 날라요. 아, 이게 UAM이거든. 네.
그래서 이 기술도 사실은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기술이었어요. 야, 무슨 전기 모터를 가지고 하늘 난다는 거야? 이야. 근데 모터가 가벼워지고 힘이 세져요.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제로백을 1.9초, 리막이라는 차는 1.85초에 달려요. 제로백을. 어마어마하게 모터 힘이 세진 거예요. 그것도 와이어링을 할 거냐, 아니면 헤어핀으로 박을 거냐, 아니면 그걸 또 이제 MSO라는 걸로 또 이제 뭐 박을 거냐 해서 모터가 계속 진화가 되고요. 네. 중국에서 만들어진 네오디뮴 같은 우리가 왜 냉장고에 네. 모터 부실 때 까만색 자석은 턱 붙이면 네.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네오디뮴 어때? 탁 하고 붙죠. 그게 이제 히토리거든요. 그걸로 연구 자석을 갖다 보니까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거예요, 모터가. 걔가 하늘을 날아요. 그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 기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모터는 UAM에도 들어간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소재가 필요하겠죠. 아까 네오디뮴도 말씀드렸지만 네. 히토리 전쟁.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중국산 히토리는 미국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이게 히토리도 왜냐면 일본하고 지금 중국하고 한번 붙었을 때 네. 자원 무기와 히토리를 일본에 수출하래. 그때 도요다가 히토리 회피 기술을 가지고 전자석 이제 모터를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나노 수준까지 다 분해를 해가지고 코팅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90몇 프로가 저 녀석을 박았을 때하고 비슷한 정도의 물성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입니다. 이 머리를 쓰지 않으면 이 히토리를 회피할 수가 없으니 히토리 회피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재. 자, 그리고 UAM이 뜨려고 그러면 네. 내경강판으로 비행기를 만들면 뜰까요,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카본 파이버 아니면 듀랄루민 같은 걸로 뼈대를 만들고 카본 파이버로 덮어야 아주 가벼워요.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도 하늘을 날 수 있겠죠. 소재 기술은 로봇이 됐든 UAM이 됐든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충돌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충돌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연강판이 필수적이죠. 잘 찌그러져야 살아남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뭐 타이거 우즈도 맞아. 결국은 제네시스. 살아났죠, 그죠? 네. 그게 이제 다 철이라는 게 잘 찌그러졌기 때문에 앞에만 찌그러지고 뒤는 강한 프레임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남은 거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은 뭐 원래부터 충돌을 하면 안 돼요, 자율주행은. 그렇죠. 원래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충돌이 되면 이제 귀책사유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완성차 제조업체가 짊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쪽에서 이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돌 자체가 불가능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무겁고 단단한 철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전부 다 가벼운 소재로 바뀌겠죠. 아니면 나중에 뭐 막말해서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충돌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소재가 계속 진화될 거예요. 새로운 소재들이. 그렇죠. 그래서 신소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성품으로서 네. 로봇은 뭐 아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그래서 4족 보행 로봇, 그렇죠. 2족 보행 로봇, 네. 휠 타입 바퀴형 로봇,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로봇이 플라잉 로봇이라는 게 이제 아마 드론을 가지고 뭐 배송을 한다든지. 그래서 로봇은 앞으로 오프라인 쪽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네. 로봇은 뭐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번 CES 때 어떤 게 왔냐면 봇 핸디라고 해서 삼성이 만든 게 가정주부분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왜냐 그 왼수 같은 남편하고 자식들이 집에만 있어. 락다운 때문에. 맞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랬더니 가사 노동이 86% 증가했대요. 그렇죠. 집에서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이 가정주부들이 돌아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 야 접시 좀, 왜냐하면 다 식기세척기도 있고 세탁기도 있지만 뭐 전부 다 먹고 나는 거를 거기에 집어넣어주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게 보텐일은 뭐냐면 식기세척기에다 접시를 넣어주는 로봇, 그리고 빨래를 넣는 로봇,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그 몇축자에도의 매니플레이터, 즉 로봇 팔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 로봇은 하여튼 지금 산업용 로봇, 인더스트리얼 로봇에서 점점 서비스 로봇으로 우리 사람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과도기력 형태가 코봇, 협동 로봇이라는 거고요. 협동 로봇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지금까지는 로봇은 힘이 워낙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바닥에 매설을 해요. 이 로봇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로봇이에요. 그렇죠, 없죠. 근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물건을 들려고 그러면 단단하게 지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몇 톤짜리를 들려고 그러면 땅바닥에 묻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근처에 갔다가 로봇에 퍽 맞으면 죽어요. 너무 힘이 세니까 로봇이. 그래서 다 적금 금지. 그 로봇과 사람은 늘 격리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왜 협동 로봇이라 이름이 나왔냐면요. 센서가 고도로 발달되고 이제 로봇이 힘이 세지다 보니까 사람이 예를 들면 내 옆에 로봇이 있다가 나하고 딱 닿으면요. 로봇이 딱 멈춰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로봇 가격이 처음에는 5천만 원, 3천만 원, 이제는 2,500만 원, 1,500만 원, 중국산 로봇은 거의 1,000만 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월 따지면 8, 9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게 노동자의 기본 샐러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싸서.
그리고 얘는 24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아요. 쉬지 않죠. 이렇게 협동 로봇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협동 로봇이 좀 더 기동성을 얻게 되면 이제 서비스 로봇이 되는 거예요. 사람 곁으로 오는 거고 주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레시피만 딱 입력하게 되면 로봇이 이 도마에 써는 것부터 다 하는 로봇 삼성이 이번에 또 내놨죠. 그래서 그런 로봇들이 점점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오프라인 영역은 아마 지금은 사람의 노동력을 가지고 요리도 사람이 하고 다 하지만 아마 로봇이 하는 레시피만 입력하게 되면 그 매뉴얼대로 뭐 깍둑 썰기도 아마 아주 정교하게 하겠죠, 그죠? 뭐 기계니까. 깍두기도 이제 오차가 없는 깍두기가 오차 없는. 나올 거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렇게 해서 깍두기 맛은 좀 떨어지겠네. 깍두기 맛은 원래 약간 좀 어긋나고 해야지. 아마 분명히 또 손맛이라 그래서 또 그 매뉴얼에 왜냐면 요즘 얼마나 재밌느냐면요, 바리스타 중에 제일 유명한 바리스타가 폴바셋이에요. 폴바셋에 손에다가 장갑을 다 끼우게 하고 네. 이 사람이 빈을 어떻게 볶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라인딩을 하고 이걸 몇 번 트위스트를 해서 쥐어짰을 때 커피가 어떤 압과 어떤 온도에서 통과됐을 때 가장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지를요 수차례 이 폴바셋이 하는 것들의 데이터를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로봇이 처음에 초이스를 할 때 온라인으로 나는 바리스타 100명의 바리스타의 목록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폴바셋의 이 방법으로 커피를 먹고 싶으면 1번을 뿅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폴바셋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이 그대로 구현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 커피 한 잔당 몇십 원씩 폴바셋에 입금이 돼요. 그래서 손맛이라는 거를 그렇게 구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있다고 그냥 뭐 드라이하게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성을 그대로 담는 매뉴얼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아까 그 깍둑 설계해서 갑자기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오차를 또 일부러 내겠죠. 엄청난 시대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또 다른 건 또 뭐 한두 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로봇까지 했고 네.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 네. 왜냐 아까 했지만 자율주행은 모든 로보타이제이션의 사실 선두주자다. 선두주자죠, 지금. 얘가 되면 다 된다.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아까 뭐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드리면요. 커넥티비티. 네. 모든 게 연결되고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에서 인지 판단 제어가 다 들어오는 게 오토노머스. 그다음에 쉐어드 서비스는 로봇 택시가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플랫폼이 살아난다. 테슬라가 그래서 무서운 게 요 S를 네. 사실 손정희 회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전 세계 있는 플랫폼을 다 내 걸로 만들자. 우버의 최대주주, 그랩의 최대주주, 디디 추싱의 최대주주, 온라인 최대주주, 99의 최대주주, 얀덱스의 최대주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플랫폼을 통합시켜요. 그럼 어딜 가도 이 소프트뱅크의 소나기를 벗어나게 없게 만들겠다. 거기 성공하는 듯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한쪽은 로봇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율주행의 최고 회사들에 다 조단위로 돈을 투자를 해요. 그게 뭐 죽스, 우버, ATG 이런 데 다 돈을 넣습니다. 니네 중에 제일 빨리 만드는 놈 나오면 그건 내가 전 세계 플랫폼 다 박을 거야. 되게 괜찮은 생각 아니에요? 네, 그렇죠 생각하는데. 돈의 힘으로 다 발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코로나를 맞이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우리 그 비전 펀드가 2호로 쉽게 말하면 롤버가 되는 게 실패하죠. 사우디 왕자들이 야 이건 뭐야? 니네 생각했던 거 다르잖아. 뭐 이래가지고 비전 펀드 2가 삐걱대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ARM 같은 아까운 걸 다시 매각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 매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춤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거 보면 테슬라는 야 이거 봐라. 나는 로봇택시가 거의 다 완성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테슬라는. 그럼 나는 테슬라 네트워크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스스로 우리 테슬라 앱을 통해서 손님을 잡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비트를 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전 세계에 차를 다 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 다 깔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테슬라 차를 가지고 로봇택시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부품이 우버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요. 야, 이게 테크노미스 시대가 아니라 테크노미스 전쟁 시대네요. 거의. 그렇죠. 앞으로는 아마 그래서 더 전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S고요. E가 이제 전동화예요. 네. 전기차. 근데 3만 개 되는 부품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전기차인데, 이 내연기관차인데 이 중에 37%가 사라집니다. 엔진, 트랜스미션, 머플러 등등 다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 자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충격이 큰데 CAS가 다 구현되는 차를 만든 게 테슬라예요. 왜냐면 지금 차를 하드웨어 1.0 뭐 모비라이, 하드웨어 2.0 엔비디아, 하드웨어 3.0 지금 이제 짐 켈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테슬라에서. 그 다음에 하드웨어 4.0이 TSMC 7나노 가지고 만들게 했대요. 지금보다 3배가 힘이 세대요. 근데 그거를 슬롯으로 바꿔 끼면 돼요, 그냥. 돈 주고 사서 바꿔 끼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2.0은 AI가 직접 정보를 게더링하고 네. 하드웨어 4.0을 딱 꽂는 순간 얘는 3배의 파워가 세져요. 그럼 로보택시가 또 된다는 거예요. 왜냐 OTA를 가지고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차에 지금부터 로보택시가 구현됐습니다라고 뿅 그래. 하는 순간 얘는 되고 그러면 테슬라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25,000불짜리 차를 팔겠다며 얘들이. 네. 왜냐면 테슬라 배터리도 있대. 배터리가 그렇게 싸지면 25,000불짜리 차를 팔겠대요. 네. 근데 얘들이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1년 동안에 이 테슬라 택시를 통해서 버는 돈이 얼마라고 발표한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1년에 3만 불. 그것도 1불, 마일당 1불을 받았을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버는 1마일당 2.5달러예요, 요금이. 근데 테슬라는 전기 충전 요금이요. 1마일당 18센트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충전비는 얼마 안 드는데 그렇죠. 그러면 18센트의 코스트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1불을 받게 되면 82센트가 남는 거잖아요. 그죠? 네. 82센트에 70%는 주인한테 보내고 30%는 테슬라 네트워크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몇 마일 달리고 한 50% 정도만 고객이 있다고 쳤을 때 네.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이익이 3만 불이 돼요. 저도 착각했던 게 뭐냐 한 11년 정도 타야가 3만 불인 줄 알았더니 네. 퍼 이어더라고요. 1년에 버는 돈이 3만 불이에요. 그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자 그러면 25,000불짜리 차를 샀어요. 근데 1년에 3만 불을 번대요. 네. 그럼 이거 누가 안 사겠어요, 이 차를? 사죠. 선단을 만들겠죠, 선단을. 네. 저 같은 경우 막 100대, 200대 만들어가지고 전 장사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 그래서 개체수가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렇게 되면 지금 우버니, 리프트니, 디디추니 얘들하고 한번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게 그래서 테슬라의 밸류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S라는 녀석이 없었으면 절대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을 때 네. 소니가 간과했던 거는 이게 전부 다 디지털이라는 게 네. 합쳐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융복합을 안 하고 전기차 따로, 쉐어홀드 따로,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따로 네. 하게 되면 답이 나올까요, 이게? 어떤 차는 업데이트가 되는데 내 차는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럼 소비자들이 분명히 업데이트가 되는 차를 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약하고 샀는데 네. 얘가 업데이트가 안 된대요. 그럼 사는 순간 딱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그쵸. 기능은. 근데 우리는 당연히 OT를 가지고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도 생기고 이런 앱도 막 생기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업데이트가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거기는 내가 지불하는 돈에는 니네가 앞으로 업데이트 해줄 그 정도의 가치도 내가 인정해 줄게 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럼 테슬라 차는 맨날 OT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능도 언젠간 이루어지게 되면 내 차가 자율주행차가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돈을 내는 거예요, 차에. 야. 그래서 현대자동차 지금 갈 길이 먼 게 뭐냐면 분명히 이제 구현을 할 거거든요. 23년도가 되면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를 넣어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23년도에는 아마 아이오닉 일부 차종에 구현이 되고 아마 25년이나 26년이 돼야 현대 기아 자동차 일반 자동차의 OT가 되는 차들이 깔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었어요, 저희가. 근데 다른 회사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원탑 체제로 가고 루시드 모터 같은 데가 바로 OT가 되는 차를 내놨어요. 네. 그 중국 차들은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테크주들이 먼저 뛰어나가고 그 다음에 컨벤셔널 자동차들, 지금 전통 자동차들이 지금 막 사람 따라가고 급구하고 있습니다. 뭐, 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환영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봇 엔지니어 환영 뭐 이렇게. 그래서 뒤늦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전기 자동차,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뭐 아까 있던 이 공유 경제가 되는 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구현되는 차가 또 하나의 축이고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기 때문에 UAM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이 서비스가 앞으로는 이제 한국도 2025년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미국은 23년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제일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게 야, 어번 에어모빌리티가 되긴 하는 거야? 근데 아마 조금씩 29일인가요? 아크엑스의 아마 우주, 항공 이것들을 제가 모으기 시작하면서 아크엑스라는 게 아마 또 상장할 텐데요. 여기 아마 많은 기업들, 뭐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릴리움 같은 업체들, 그다음 아니면 뭐 볼로콥터, 그다음에 뭐 아처,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한 300개가 되는 업체가 UAM을 하겠다 달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에 있는 이제 카렘 에어크래프트라는 회사하고 손잡아서 오버에어라는 민수용 자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화 시스템 주가도 많이 올라간 게 UAM을 아마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막연하게 먼 얘기가 아니라요. 네. 아마 최근에 이항 때문에 아마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것도 아까 미국이 중국 업체가 미국에 자꾸 이런 거 뛰어드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뭐 공매도나 이런 부분도 진짜 네.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자면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중국에 있는 저 이항 같은 경우는 멀티콥터기 때문에 사실 조금 기술 수준이 낮은 기술이고요. 지금 미국 업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이익이 붙어 있으면서
분산 전기 추진이 되는.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업체들은 에질리티 프라임이라고 해서 미국 공군이요. 야, 미국에서 만든 비행기는 아무리 비싸도 내가 다 사준다. 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업체들 안 껴주겠지, 당연히.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사의 기술 가지고 얘들과 같이 손잡고 있고요. 네. 우버 에어가 2023년부터 LA, 달라스, 멜버른, 호주에 네. 세 군데에서 UAM을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먼저 시작하고 나면 유럽하고 한국이 똑같이 25년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도 영공을 일부 열어줍니다. 그래서 아마 한강 축선하고 서울 외곽으로 해서 아마 인천공항서부터 있는 코엑스 구간 2개 정도 오픈될 거고요. 30년대는 노선이 늘어나요. 35년부터 완전한 무인기를 허용합니다. 그때부터는 노선이 100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아마 하늘에서 제법 UAM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시게 될 거고요. 가격도 많이 낮추겠다는 거가 얘들의 핵심이고요. 그러면 왜 UAM이라는 게 이렇게 앞으로 될 거냐? 가격을요. 우버 에어가 지금 처음에 13억 정도로 기체를 살 거다. 나중에는 2억까지 낮추는 자만 살아남는다. 라고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네. 대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2억 정도의 하늘 나는 UAM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가 1등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뛰어든 업체만 도요다, 네. 조비에비션의 거의 2대 주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신재원 박사님을 영입해서 SA1이라는 기체를 만들겠다. 2028년도 정도에 기체를 내놓겠다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GM이 캐딜락에서 퍼스널 에어 비클, 즉 개인용 항공기를 내놨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캐딜락 들어왔죠.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가 아까 했던 아처라는 회사하고 같이 비행기를 만들겠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지금 UAM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이유는 네. 지금 보잉이나 에어버스도 지금 자회사를 가지고 UAM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걔들은 수작업이에요. 자동차처럼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300개 업체가 막 뛰어들었지만 아마 M&A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부 업체들이 아마 툭툭 튀어 올라올 겁니다. 지금 전기차도 지금 중국에 몇 개 업체가 있게요. 487개가 있어. 478개. 487개. 근데 그 중에 90%가 망해도요. 네. 한 50개 살아남겠죠. 마찬가지 UAM 좀 300개 업체가 매달렸기 때문에 네. 이 중에 아마 몇 개 업체들이 툭툭 튀어 올라올 겁니다. 이 기업들 중에 아마 UAM을 석권하는 업체들이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8가지라는 건 뭐 이게 다가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생각하고 그냥 제가 좀 잘 아는 것만 8개를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8가지가 이제 스마트 센서, 뭐 모터, 신소재, 로봇, 그다음에 자동차의 디지털 혁신인 CASE, 그다음에 UAM. 그리고 반도체는 설명 안 해주시나요? 그렇죠. 반도체는 뭐 이거 워낙 기본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는 뭐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네.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요. 지금 뭐 자동차가 생산이 이제 안 된다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짜 비메모리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거의 그냥 끝판왕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센서가 되려면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 100도가 온도가 되면 밸브를 개폐한다. 이걸 서머스탓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바이메탈, 즉 이종 금속을 접합해 놓고 나서 끓는 점이 넘어가게 되면 이 두 개가 휘어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밸브가 열리는 네. 아주 기계식 성질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압력 센서나 온도 센서를 갖다 붙이면 네. 온도 100도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게 디지털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30년, 40년 동안 이것만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아날로그를 전부 다 디지털로 바꾸려면 모든 센서를 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또 그다음에 파운드리 업체. 지금 뭐 애플도 반도체 하겠다. 아까 테슬라도 이제 NPU를 만들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MEC라 그래서요. 뭐 모바일 엣지 컴퓨터라고도 얘기했고 멀티 액세스 뭐 엣지 컴퓨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5G 통신이 되게 되면 클라우드까지 가는 건 너무 멀고요. 그래서 가장 지근 거리에 연산을 할 수 있는 MEC를 다 설치하자 이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NPU 우리가 뉴럴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각 IoT 뭐 다 하게 되려고 그러면 개별 디바이스마다 다 이 NPU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테슬라에는 2개의 N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도체를 만드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설계는 직접 하는데 만들어주는 거는 파운드리 업체라는 애들이 대신 만들어줘야 돼요. 네네. 근데 전 세계 70%를 장악하고 있는 게 타이완 반도체, TSMC가 타이완 세미컨덕터 이렇게 되게 TSMC는 대만 반도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TSMC가 70%하고 나머지를 이제 하는 업체들이 좀 있는데 그나마 2등, 3등이 지금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파운드리 쪽을 삼성에 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반도체를 많이 갖고 계시면서 또 많은 투자분들이 반도체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실 텐데 좀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정말 꿈이 큽니다. 그리고 시크리컬이라고 해서 경기에 대해서 막 변동되는 게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였다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주문형이기 때문에 약간 경기에서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주가 배수를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TSMC처럼 파운드리 쪽에 조금 더 이제 역량을 또 확대하고 매출 비중이 커진다 그러면 아마 밸류에이션도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진짜 말 그대로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일일비였으면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반도체는 아까 지금까지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 기술들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반도체는 큰 그림을 그리고 긴 그림을 그리시면 점점 독점화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요. 그쵸.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반도체 굴기를 했던 중국이 좀 넘어졌고 또 사실 미국도 하려고 그랬지만 좀 사실은 요즘 이 경제적 부분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대만과 한국에 좀 집중화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거든요. 반도체가 특히 뭐 기술 격차가 심하죠. 그리고 이건 뭐 워낙 축적이라는 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도체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게 물론 이제 아마 그거 믿다가 나 뭐 할아버지 되겠다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반도체는 그만큼 또 저희가 요소 기술로서는 제일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사실 자동차에서 그 택시라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용되는 거에서 저는 되게 공감 가는 게 사실 그 지금 출연하신 채널이 결국에는 가장 끝단은 이거는 유튜브 플랫폼인 거잖아요. 사실 유튜브 플랫폼이 굉장히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크리에이터와 유튜브가 수익을 배분한 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리에이터가 7을 가지고 유튜브가 3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그렇게 세워 해주니까 플랫폼이 이렇게 빨리 사실 2015년 정도만 했어도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핫한 플랫폼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뭐 잘 될 거다 이게 아니라 진짜 뭐 금전적인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또 뭐 수많은 또 역량이 있는 분들이 뭐 현업까지 그만두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에도 그래서 지금 공유경제가 되냐 안 되냐 막 얘기가 많지만 실제 뭐 말씀하신 유튜브를 보더라도 야, 이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쪽 플랫폼에 들어간다는 거는 구글 애드센스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그렇죠? 결국 광고라는 게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수익이 배분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없으면 계속 찍을 수 있는 수익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마 디지털 화폐들이 더 발달하게 되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많은 플랫폼들이 또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분들은 뭐 계속해서 좀 커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플랫폼의 힘은 아마 더 커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미래 주도 기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좀 어느 나라들이 좀 앞서고 있는 건가요? 다만 뭐 당연히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미국, 중국. 중국이 왜냐면 특히 온라인 쪽은 미국보다 더 강합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면 물론 이제 온라인이라는 부분이 그렇지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아마존하고 상대했을 때 그렇게 전력 작지 않아요. 왜냐면 13억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거의 단일 플랫폼을 쓰고 있고 디디 추식만 하더라도 우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수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인구 파워.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은 뭐 걔들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크레딧 카드를 건너뛰고 바로 저희가 디지털 화폐로 갔잖아요, 걔들은. 그래서 중국은 온라인 쪽은 굉장히 강자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이번에 확실히 이제 벽을 만든 게 그래 니들은 니들끼리만 먹고 살아. 우리 쪽은 기웃거리지 마라고 계속 벽을 만드는 이유가 사실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파워가 중국이 너무 세지게 되면 이건 또 패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치사하게 구는 것처럼 보여도 아마 그게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서 계속 승기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또 의도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한국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스마트 DNA,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스마트는 조금만 더 확대하면 무인화하고 동격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스마트 가전, 스마트 카, 스마트 웨폰,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등등의 이 스마트가 붙으려면 아까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많은 기술들이 결국 이 스마트의 요소 기술들이거든요. 이 요소 기술을 아마 잘하는 건 저는 대한민국 가능성이 있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테크노믹스 시대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까요? 사실 기술주라고 하면 미국에도 시가총액 큰 글로벌 시가총액 많은데. 자, 이렇게 보시죠.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DM, DM이라는 건 이제 디벨롭 마켓이죠. 선진국, 선진시장.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머징 마켓인데 2009년도에 결국 금융 위기 이후에
10년 넘게 동안 우상향 계속 주가는 올라가기만 했죠. 미국. 네. 아마 미국의 경력 10년 차인 펀드 매니저는 잘 안 믿으려고요. 아, 너무 주가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만 봤어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저희 처음에 입사했을 때도 20년 장기 상승이었기 때문에 네. 주식은 그냥 미국 주식은 오른다만 알고 있었던 분들인데 그게 그 충격을 뭐 예를 들면 닷컴 버블이 깨지고 네. 그다음에 뭐 금융위기가 터지고 9.11 타려가고 이런 것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이었거든요. 미국 네.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아마 10년 동안 우상향했기 때문에 선지시장이 만약 마무리를 짓는다 상승을 네. 그럼 보통 DM이 끝나면 EM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네. 늘 그래 왔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10년 동안 그건 봤어요. 페이스북이 3,700배 올라가는 걸 보고 네. 테슬라가 3,400배 올라간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머징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되게 이머징스러운 종목을 살까요? 아니면 미국하고 흡사한 종목이 있는 쪽을 찾을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인문학적 접근인데 네. 예를 들면 익숙하게 10년 동안 올라가는 걸 계속 봤던 게 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빵하고 비슷한 게 EM에 있기는 한 거야? 라고 딱 봤는데 한국은 네이버가 보여요. 카카오가 보여요. 네. 그다음에 뭐 CMO 기업들 보여요. 네. 왜냐면 이게 코로나라는 게 일단 건강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반도체는 무조건 자기들도 돼야 되거든요. 이 반도체는. 한국에 있어요. 그다음에 배터리, 저 전기차로 다 가기로 했고 조 바이든이 이제 뭐 예를 들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드는 파리 기업에 재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얘들도 아마 2030 몇 년 되면 내연기관차를 다 전기차로 바꾸는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 국가에서 쓰고 있는 모든 이 관용차들은 다 전기차로 바꾸라라고 지시를 내렸죠.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속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상당히 뭐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네. 배터리가 있는 한국,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동차라는 되게 올드한 사람이었지만 이 모빌리티가 네.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보타이제이션의 바로미터 아니면 선두주자가 자동차에 세팅된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네. 2030년 포트폴리오의 20%는 로봇, 30%는 UAM, 네. 50%만 자동차. 근데 그 자동차도 CAS 아까 했지만 이 네 가지가 다 구현되는 자동차가 되면 사실은 2050을 달리는 로봇이죠, 이것도. 결국은 로봇으로, 왜냐면 UAM도 사실은 이제 2035년부터는 무인기를 허락하게 되기 때문에 네. 나르는 로봇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사실은 로보타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모빌리티에서 로보타이제이션까지 바뀌는 게 지금 자동차니까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한국의 시가총액 10위권까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국의 네. 주식시장을 결국 결정하는 변수들 이 한국도 상당히 많이 겹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는 네. 특히 이제 아마 이머징 마켓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뭐 한국을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넣고 가지 않겠느냐. 그럼 그 한국에서 테크노미스 시대에 좀 투자 아이디어 한 개만 좀 센터님께 좀 얘기 주고 가신다면. 일단 뭐 되게 좀 뻔한 얘기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배터리가 네. 7,500만 대 자동차 시장의 2%밖에 안 돼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이게 침투율이라고 하죠. 이게 한 50%에서 70%까지 전기차가 된다. 네.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럼 이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이 파운드리 쪽 말씀을 드렸지만 파운드리가 좀 쇼티지가 아주 심해요. 네. 요즘 뭐 쇼티지 말이 너무 잘. 이거 TSMC도 지금 최대한 날 늘리고 있는데 가리게 찢을 지금 정도예요. 그러면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시간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구애 안 받아도 되는 약간 여윳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한번 마음 좀 편하게 넣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좀 위험은 있습니다만은 아까 자동차가 네. 현대차가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업체 중에는 상당히 대항마로 꼽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반도체 배터리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도 한 번에 해볼 만한 게 사실은 차와 정식의 현대자동차 27만 원이었어요. 네. 자, 근데 LG화학은 어떻게 됐나요? 이미 그 고점을 뚫고 한참 위로 가 있잖아요. 네. 자동차는 아직도 27만 원 안 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연기관차의 어떤 그 부담을 덜고 미래자동차를 완전히 탈바꿈했을 때는 다른 주가에 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신다 그러면 네. 저는 뭐 충분히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 센터장님께서 쓰신 테크노미스 이제 그 V 지도에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말이 이제 결코 잠들지 않는 돈은 이제 기회를 찾아 이동 중이다. 사실 지금의 시대에 어딘가가 성장했고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 이제 기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머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마트머니. 굉장히 네. 똑똑한 돈이 촉을 그렇죠. 저희 애널리스트가
그 다른 교수님이나 뭐 박사님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함이 많지만 네네. 또 그래도 여기서 딱 찾아주신 이유가 저는 딱 하나로 봅니다. 돈이라는 센서. 왜냐면 저희는 투자자분들한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죠. 밤길 조심해라. 저는 21년 동안 마음이 까맣게 탄 적이 참 많아요. 왜냐면 너 조심해라. 뭐 너 네. 때문에 투자했다가 뭐 물렸다서부터 하도 이제 뭐 좀 이렇게 괴로운 얘기들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일종의 센서예요. 그렇죠, 그렇죠. 고맙다. 너 때문에 돈 벌었다고 박수 쳐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번 설날 때는 선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고맙다고 선물을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센서거든요. 네. 저희가 뭐 막연하게 얘기를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팩트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수많은 기업체들하고 또 면담이나 얘기를 하면서 들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제가 뭐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뭐 괴롭히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보면 네. 한번 좀 이렇게 여윳돈을 가지고 네.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이제 투자를 하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3,400배, 아마존이 3,700배 나는 것들은 결국 견딘 분들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 테크노미 시대가 이제 기회가 많고 성장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제 닷컴 버블 때 나머지 기업들이 사라져 그런 애들이 살아남으면서 커진 거잖아요. 예.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예. 좀 우리가 그런 위험 요소에 빠지지 않으려면 요거 하나 정도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지향점이 어디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도중에 자, 예를 들면 테슬라가 적자가 났다. 아니면 다음 분기에 반드시 흑자 전환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적자가 났다. 네. 이럴 때마다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해서 통찰을 하는 약간 꿰뚫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모든 분들이 야 그래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도중에 사실 저희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참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것 때문에 아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이게 한 바구니에 딱 한 종목만 담았는데 의도치 않게 이게 박살이 난다든지. 흔들리죠. 네, 그래서 큰 흐름에 동의를 하신다면 몇 개의 기업으로 분산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진짜 저희가 했던 모든 과정의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그래서 네. 자 지금 공부했을 때 10년 뒤에 이런 훌륭할 거니까 모든 거 다 접고 나 귀 막고 눈 딱 가리고 계좌 비밀번호 잊어버리고 존버한다. 근데 나중에 10년 뒤에 딱 열어봤더니 그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계좌. 수많은 분들이 그 믿음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종목들을 또 믿었다가 상장 그쵸. 폐지가 되거나 그쵸.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건 뭐 제가 여기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는 늘 주식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부분은 공부와 아까 말했던 종목을 조금 변화시키는 이 포트폴리오 구축에서 조금 위험은 분산시키고 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에는 뭐 ETF나 아니면 그쵸. 해외 주식이나 네. 아니 국내 주식이 안 되는데 천스톱처럼 바라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예를 들어 신용 리스크 같은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니까 늘 상고하저의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되게 좋아서 따라 들어갔는데 중국이 안 좋아서 한국은 다 반납하는 뭐 이런 상황이 또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주식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딱 국내 주식만 봤던 데서는 조금 탈피해서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공부하시는 것도 분산시키는 것도 훨씬 더 좋아진 네.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식과 뭐 사랑에 빠지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도 헤어지는 일이 다 발생하잖아요. 뭔가 그 기업의 악재 요소라는 그런 게 있다면 뭐 어장 관리를 좀 하셔야겠죠. 어장 관리를 좀 그렇죠. 하시고. 어장 관리를 해서 결국 나는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만난 멘토님은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